안녕하십니까. 한사승가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보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붓다비 퀘스천 다 아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앞서 이제 여러 교수님께서 좋은 강연 해주셨고요. 그 이어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불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 구조와 불교의 인간 이해,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연계성도 알아볼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요즘 4차 산업혁명의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죠. 인간의 분자 생물학 분야라든지 나노공학이 결정체인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전반이 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질문이 나왔죠.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는가? 제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학인 시절에 지대방에서 도반 스님하고 이리저리 뒹굴다가 무심코 던진 이 우습고 황당한 질문 하나가 인연이 돼서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불성이라는 것은 붓다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또는 깨달을 수 있는 성품, 또는 그러한 본성을 얘기하는 건데, 금속 덩어리 또는 사물에 불과한, 무정물에 불과한 인공지능 로봇이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좀 우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인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 또한 이렇게 무심코 던졌던 질문 하나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인공지능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어떤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업 부분도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일상도 다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의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앞으로 올 미래 이야기처럼 얘기가 되고 얘기가 끝날 땐 항상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다가도 그건 앞으로의 일이구나, 또 미래의 일이니까 이렇게 마무리되기 쉬운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비대면 강의라든지 또는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논의들이나 정책들이 지금 바로 앞당겨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가 더욱더 피부에 더 와닿는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왜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좀 의아하실 겁니다. 왜 스님이 나와서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경전 중에 대방광물 화엄경, 화엄경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로봇을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된 내용이겠죠. 대방광물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것들을 그려내나니 일체 세간 가운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아주 멋있게 비유가 됐죠. 마음이 화가와 같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펼쳐진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예외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의 이 거대한 형태의 변화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희망과 같이 상생하는 시대로 갈 건지는 바로 우리 이 마음에 대한 고민, 마음에 대한 탐구, 마음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고 마음으로 귀결되는 수행과 지적 체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결국 기술적으로는 공학적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놀라울 정도로 아마 혁신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안에 어떠한 누구의 마음을 담은 알고리즘을 탑재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문제를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고 공학도와 과학자들한테 이 문제를 지금 전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윤리학자, 철학자, 종교학자 할 거 없이 모든 관련된 연구 분야들이 학제적으로 연구를 같이 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문제가 결론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듯이 인공지능이 공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을지 문제는 그건 앞으로도 충분히 아마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에 탑재될 알고리즘, 즉 어떤 마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사유를 담은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에 탑재시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무슬림의 입장에서 보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불자들이 보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보는 알고리즘은 또 다른 형태의 윤리관과 종교관을 담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의 인공지능 로봇에 어떤 마음을 닮은 알고리즘을 탑재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우리들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비단 공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시면 여러분들 다 각자 어림짐작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서적이라든지 매체에서 다양하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기 드물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래도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정의가 아닌가 싶은 얘기는 이 닐 거센필드라는 연구자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닐 거센필드라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3D 프린터, 그러니까 입체 출력 기술이죠. 닐 거센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세계의 정보량, 그러니까 인터넷을 떠올리면 쉽겠죠. 그 온라인 세계의 정보량하고 우리가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 아톰이 최소 단위로 구성된 이 물질 세계의 정보량과 대등해지거나 또는 이 가상세계의 정보량이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보다가 앞서는 월등히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영문으로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O2O라고도 표현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나 우리 현실 세계, 물질 세계와 서로 대등해지거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세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도 경험했지만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될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하면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금액을 지불하고 다음날 초인종이 울리면 그 실제 물건을 받는
그런 관련 자체도 그 당시엔 굉장히 신기했죠. 지금은 뭐 너무 식상한 상황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터넷 세계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음 날이나 며칠 지나서 그게 물질 세계의 뭔가가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라고 해도 우리 현실 세계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온라인은 그저 온라인일 뿐이고 그냥 가상 세계라고 우리가 사이버 세계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 사이버, 흔히 우리가 가상 세계라고 하는 정보의 총량이 아주 많아져서 실제는 현실 세계보다 그걸 능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병원을 다녔던 학교를 다녔던 그 모든 데이터 기록들은 실제로 종이로 되어 있는 형태의 문서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 인터넷상 디지털 세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렇게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 BT의 세계로 많은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마치 우리 옛날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장자가 제물론에서 얘기했죠.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깨죠. 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가? 헷갈리죠. 어떤 게 진짜 세계고 어떤 게 꿈의 세계인지.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지금 아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물질 세계와 데이터의 세계, 인터넷 세계를 비유를 할 때의 상황하고 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호접지몽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양쪽의 법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그 모든 데이터의 정보량의 총체가 구분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융합되고 연결되는 그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개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뭐가 있는지 뭐 앞서서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탑재한 로봇, 뭐 로봇이야 여러분들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사물 인터넷이 또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냉장고, 세탁기 아니면은 난방, 냉난방 시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인터넷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영화를 보면서 3D 영화를 봤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이런 가상 증강현실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지난 수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만 하더라도 유엔 본부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참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유엔 본부 앞에서 시리아 그 참상을 다룬 VR을 시청하게 한 다음에 그 각국의 대표들이 시리아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고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들이 이 VR을 통해서 VR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일생활에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유명한 뭐 테슬라라든지 유명한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앞다퉈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잠깐 언급했던 3D 프린터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우주 개발 사업, 그리고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분야들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만 열거해 봤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뭐 인공지능 다 저마다 각자 뭐 나름의 상상력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발달되거나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수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아마 딥러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뭐 머신러닝은 또 뭐고 딥러닝은 뭔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안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머신러닝 안에 바로 딥러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인 거죠. 근데 그럼 딥러닝은 뭐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은 기계학습, 뭐 영어로 말하면 머신러닝이라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머신러닝이 좀 더 고도화된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입니다. 심층 학습이라 그러죠. 딥러닝은 여러분들 지난 알파고 쇼크라고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세돌과 구글에서 가지고 온 그 딥러닝 시스템을 필두로 한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벌였었죠.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세돌 구단이 딥러닝에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벌어진 대국이긴 하지만 당시에 시간을 돌이켜서 볼 때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일반 대중들마저도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딥러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제 의문들을 이제 갖고 관심을 갖게 됐죠. 심층 학습이라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생물학 시간에 해부학 시간에 아시겠지만 뇌가 용량이 많지만 이게 차곡차곡 겹쳐져 있죠. 그 겹쳐져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심층 학습, 그러니까 정보량들을 마치 우리가 차곡차곡 층수를 쌓아 올리듯이 우리가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층수를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겹쳐서 계속 올라가는 방식인 건데 기본적으로 층수가 올라갈수록 정보량과 그 이해 방식이 높아진다고 정확해진다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그 딥러닝의 그 층수를 높였다 그래서 그 인식률과 그 계산 능력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이라 그래서 이제 심층 학습 요 부분이 알파고로 인해서 많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죠.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인간이 직접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 직접 작성을 해서 넣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최근에 그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직접 세세하게 전부 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이러한 인재 지원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직원을 사원을 뽑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을 다 집어넣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기존에 갖고 있는 회사에 최적화된 데이터만을 갖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사원 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머핀하고 치와와 사진,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고양이하고 아이스크림 사진하고 이렇게 혼돈이 되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NS 서비스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친구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 다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형태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과거 2014년 이후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인식률이 이렇게 치와와하고 머핀하고 구분을 못했다 그럽니다. 인공지능, 그 똑똑한 컴퓨터가.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딥러닝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꼬맹이, 그러니까 우리 조카 한 5살만 되더라도 요 치와와 머핀은 충분히 구분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게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쓸모가 있느냐 이런 이제 회의감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2016년을 필두로 해서 이 딥러닝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무려 인식률 자체가 99% 이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인식률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치아와 머핀을 구분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이하고 아이스크림 뭉쳐놓은 것을 헷갈려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죠. 그래서 지금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에서 지금 이런 형태의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사물 인식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이미지 센싱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의료 부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듯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공지능 회사에서 이거 치와와와 머핀 구분하려고 이렇게 비싼 돈 투자해갖고 하진 않겠죠.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그 의사, 우리나라에도 지금 왓슨이 지금 도입돼 있는데요. 인간이 봐서 진단의학과에서 진단하지 못한 암 종양, 너무 미세해서 초고화질로 봐도 판단하지 못하는 형태의 인체 내부의 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의 이상 상태를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센싱 기술을 갖고 전부 다 식별을 해낼 수 있다 그럽니다. 이 인식률이 무려 99%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단의학과 교수들조차도 놓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딥러닝이 기술을 활용한 형태의 인공지능 의사가 그걸 다 진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비로자나 딥러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개념도인데요. 딥러닝을 할 때도 이렇게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 여기선 3층만 나와 있지만 층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층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즉 데이터 처리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인공지능을 설계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과연 이 불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우리가 기대할 때는 비로자나 불상입니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비로자나 불상이라는 사진을 10만 장, 100만 장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갖고는 인공지능이 만약에 10만 장 사진을 갖고 있어도 단 한 장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 사진이 없다. 그렇게 되면 모른다는 거죠. 답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중간의 층수를 과감하게 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생략을 해버렸을 때 데이터가 줄어드니까 이 인공지능이 하는 방식이 스스로 연산을 해서 비로자나 부처의 특징들을 잡아내서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자, 대표적으로 우리 캐나다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팀을 이끌고 중간에 층수를 없애는 방식, 그 방식을 취하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더라 이거죠. 오히려 데이터를 덜어내고 층수를 줄였더니 오히려 인공지능 딥러닝이 스스로 추론을 하고 스스로 사유를 하면서 높은 인식률과 높은 결과값을 도출해내더라. 이게 지금 딥러닝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은닉층이라 그러는데 이 히든 레이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연산 처리 과정은 지금도 잘 모른다 그럽니다. 그 재밌었던 내용이 과거에 최근이죠. 과거가 아니라 그 유명한 아마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 딥러닝 시스템을 돌려서 가장 아마존에서 최적의 사원들을 뽑아달라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전부 백인으로만, 백인 일색의 신입사원들을 선발을 했다는 겁니다. 딥러닝에서. 어떤 인종적 편향도 없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딥러닝은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마존에서는 그 계획을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도대체 딥러닝이 어떠한 형태의 근거를 하고 어떠한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형태의 받아들이기 힘든 지금 문명사회에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이런 게 갖고 있는 딥러닝의 문제점 또는 우리 인류가 지금 딥러닝에 대한 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느끼는 일종의 공포, 섬뜩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딥러닝은 사실 꼭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챗봇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채팅, 그러니까 그 문자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얻는다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 위안을 얻는 활동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옆에서 보면 카림이라는 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시리아 난민들이 여러분들 그 과거에 그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다 안에서 또는 또 해안가에서 뭐 익사하거나 또 어린애들마저도 해안가에서 다 이렇게 그 비극을 겪는 그런 일들을 많이 사진으로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 난민들의 생명을 구호하고 다른 타국으로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적 구조, 실질적인 형태의 생계를 뒤에서 후원할 수 있는 형태의 심리치료 챗봇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보트 안에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든 간에 안정을 되찾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이 챗봇이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시리아 난민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형태의 난민이라 할지라도 그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이 챗봇의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심리적 공황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는 챗봇입니다. 그리고 크라이시스 텍스 라인이라고 해서 자살 예방 상담 챗봇이 있습니다. 옆에 우울증 상담 챗봇인 워봇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옆에서 누가 도움이 줄 수 없을 때 이러한 형태의 챗봇이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사람 앞에 전화를 미리 걸어서 말을 건네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환자가 전화가 왔었을 때 이 인공지능 챗봇이 오히려 응대를 해주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옆에서 모르는 친구나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전문적인 조언, 전문적인 형태의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은 마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수천한 관세모사라 그러죠. 마치 세상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손을 내밀어서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 또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형태로 인공지능이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쭉 지금 인공지능 로봇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좀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유명한 로봇 회사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로봇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제작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 로봇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이 로봇이 원래는 군사용 로봇으로 개발됐다 그러는데요. 어떠한 외부적 충격에도 끄떡없이 어떠한 산악지형뿐만이 아니라 밑에 지금 얼음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낸다. 그래서 소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이 빗발졌다 그럽니다. 그 내용은 황당하게도 로봇 학대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 로봇, 아무리 로봇이고 말 못하고 아무리 기계에 불과하지만 저렇게 폭력적으로 로봇을 다루는 게 저게 온당하냐, 합당하냐, 아이들한테 저게 교육적일 수 있겠느냐 이러한 형태의 비난이 엄청나게 쇄도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 회사에서, 이 로봇 회사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죠. 오히려 찬사를 들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엉뚱한 곳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죠. 왜 사람들은 그죠? 저렇게 학대를 당하는, 학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죠.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강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의 로봇에도 불성이 있을까? 인공지능이 과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깨달을 수 있을까? 뭐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이 로봇 자체가 과연 인간인지 생물인지 아니면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찌됐든 인간은 세상 사물, 로봇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감정을 이입한다는 생물이라는 거죠. 문제는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을 대하는 또 인공지능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과거 칼 구스타프 용이라는 사람은 분석 심리학 논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모든 로마인들은 노예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노예들의 심리가 고대 이탈리아에 흘러넘쳤고 로마인은 내면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렸다. 언제나 노예들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무의식을 통해 노예의 심리에 젖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게 1920년대에 쓰여진 글인데요. 물론 이제 고대 로마에 했던 그 귀족들과 그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야말로 이제 부처님이 얘기했던 형태의 절대적 연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고대 로마의 귀족과 노예들의 관계가 그래왔고 서로 영향을 받고 심지어 귀족들이 노예의 사고방식과 습성에 노예의 심리에 젖어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공지능 로봇이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또 불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인간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 말만 듣지만 실제는 요즘에는 인공지능은 사실상 이미 우리 기술 영역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할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인공감성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최근에 잘 알고 계시면 인공 반려 로봇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 반려견을 대신해서 로봇을 통해서 인간들을 옆에서 좀 반려로서 같이 가는 로봇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로봇들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는 또 인간들한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 개발을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감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슬픔과 희노애락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수준까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 불교의 아비담마를 갖고 인공지능의 마음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걸 흉내내고 모의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좀 최근에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인공감성에 대한 연구 분야까지도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생물체로서 뭐 고도의 인지 능력과 고도의 어떤 감성을 보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물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주 유치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그 사물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연기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그런 심리적 관계는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고도로 발달된 형태의 인공지능과 인공감성이 결합된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모습보다도 인간의 형상을 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또는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탄생할 수가 있을 텐데 인간보다 더 인간답고 오히려 인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감성을 소유한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날도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 건지 그것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인공지능 로봇 맛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강연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과연 우리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치관 또는 전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인간 삶에 대한 분석 틀을 뒤흔들 만한 형태의 기술 중에 유전자 과외 기술, 편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상상도 개념도긴 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형태의 염석체 유전자를 갖고 특정한 문제가 있는 열성 유전자들을 이렇게 마치 과외로 편집하듯이 마치 여러분들 지퍼를 옆에 바지 지퍼가 뭔가 하나 이가 빠졌을 때 그 이를
빠진 부분을 다시 가위로 잘라서 다시 또 채워 놓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지만 중국 같은 데서도 그 선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는 아기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걸려있던 아기들을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형태의 유전자 편집, 유전자 과외 기술을 통해서 그런 형태의 문제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편집을 통해서 그러한 형태의 병고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는 기술이 실제로 소개된 바 있고,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과연 죽지 않는 세상, 그게 가능할까요? 뭐 인간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 과정은 어떠한 생명체라면 다 겪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인지 미망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구글에서는 실제로 500살까지 사는 프로젝트를 지금 세워놓고, 또 어떻게든 인간이 병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급기야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간 노화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바이오테크놀로지 또 나노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노화를 멈추고 노화를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로병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방식의 부모의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편집이 되거나 잘 고안된 디자인드 베이비라 그러죠. 그러한 형태의 디자인된 아기들을 언제든지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또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생명체들이 우리 주변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생로병사가 없는, 내가 좀 더 노화를 겪지 않고 내가 그것도 궁극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죽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고통이 없는 세상일까? 라는 한번 고민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이 사실은 심리적 고통, 또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야기되는 형태의 또 심리적 고통, 또 심리적인 형태의 번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형태의 심리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육신에 대한 관심 속에서 어떻게든 노화를 늦추고 병고를 없앤다,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진 도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는데 과거 우리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 다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약물을 먹어서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의심을 해서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예 약물을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예 기본적으로 유전자 과외 기술에 의해서 자기의 근육을 강화시킨다거나 특정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염색체, 유전자 과외 편집 기술을 통해서 염색체를 편집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전자 도핑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염색체 도핑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뻔히 드러나게끔 약물 먹으면서 도핑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면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의 여지가 많아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딥러닝 특히,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뭐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한 달 내내 또는 뭐 1년 내내 얘기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는 전례 없는 변화이면서 이건 질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적 이해와 가치들에 대한 때로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더 공존을 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 또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양쪽의 그런 가치들을 다 갖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바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먼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눈뜨고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한 편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 뭐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우주 업체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대표로 있는 그래서 그 화성 탐사, 화성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에서 한 번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리는데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앨런 머스크의 구상대로 만약에 이런 로켓을 회수할 정도, 로켓을 한 번 썼던 것을 회수할 정도가 된다면 그 비용을 10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 그러죠.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주 공간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가 있고 또 머지않아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화성 탐사도 가능하다. 또 화성 식민지 건설도 가능하다라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보이는 분이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최근 아주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이제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우주 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은 꽤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우주 개발 또는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주 그 추진체, 즉 저 로켓의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이 가장 크게 든답니다. 대부분의 기존의 방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쓰게 되면 발사를 하고 나면 저거를 바닷가, 그러니까 태평양이나 대서양에다가 저걸 투기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한번 쓰게 되면 다 재사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방식은 저렇게 발사를 하고 나서 우주선의 가장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 발사체, 즉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획기적으로 우주 탐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우주 발사체를 띄워 올렸고요. 성공적으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다시 저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렸던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던 저 추진체, 즉 로켓을 다시 원래 자리로 그대로 착륙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페이스 X 직원들이 지금 다 주목하면서 보고 있죠. 우주 발사체를 로켓을 통해서 대기권 밖으로 무사히 궤도에 안착시키는 기술도 놀라운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쏘아 올렸던 그 로켓을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발사했었던 그 장소 그 자리 그대로 회수하고 있는 거죠. 보시죠. 사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급변하는 대변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치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 에르스튼 블로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만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소들이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최근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저렇게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알고 있었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심장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저렇게 많은 다수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폭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나 또 그 시신마저도 제대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스페이스X에서 민간 우주 업체에 의해서 또 우주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립니다. 그거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다 보고 그런 장면들이 뉴스를 타고 나왔죠. 참 혼돈스럽죠. 거의 중세시대에 가까운 수준의 저런 형태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그러한 장면들과,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화성이라는 행성을 탐사하겠다 또는 식민지 건설을 하기 위했다 하면서 저렇게 우주 발사체를 저렇게 야심차게 쏘아 올리는 저 모습, 참 이 두 모습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엄연히 같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미래와 현대 모습을 다 상징하는 하나의 성공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중세와 다를 바 없는 실패와 어둠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꼭 같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불교가 처해 있는, 또 불교가 갖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즉 과연 우리 한국 불교도 어쩌면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중세를 얘기하고, 또는 그 중세 이전의 까마득한 형태의 전통이라는 미명 속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도적 안목을 갖고 전통은 그대로 지켜나가면서도 이런 미래의 혁신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도적 안목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초연결, 초융합이 아까 연기법이 상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우리가 그 불교의 이 시대의 이 변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오는 걸 절망적으로 꼭 보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관점들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화를 마치 인간과 기계의 구도, 또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대결 구도로 본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존 매체들이라든지 언론에서 항상 뭐 과거 우리가 실내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보듯이 이걸 대결 구도로 봤을 때 이게 나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내로 과거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의 어떤 연사 능력으로 따지자면 알파고의 하루는 인간의 35.7년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몇백만 번의 대국 연습을 하더라도 알파고의 능력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와 대립 구도 또는 인공지능을 상대화시키는 관점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우리의 생산적이거나 창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돕고, 또 인간 또한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의 객체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서로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한 인식의 변화들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조화롭게 우리가 고통이 아닌 서로 행복과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로봇의 경계를 상대화시켜서 나는 인간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로봇이다,
인공지능이다라고 고정적 확정적 실체로 기계나 인공지능 로봇을 보는 게 아니라 공성의 바탕에서 유동적이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연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기계는 기계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획일적 구분 속에서 만약에 계속 그런 경계와 구별, 차별을 집착을 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파괴와 또는 증오 또는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인간과 기계라는 경계, 이러한 형태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관점이다. 모든 것은 공성에 입각해서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지금도 변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고 과거의 언어, 과거의 생각, 과거의 관점을 고수한다면 과연 부처님의 법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불교는 그 전통 속에서 혁신했고 쇄신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전통이 탄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전통이 지켜진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언어와 사유와 관념과 그것을 우리 선배 스님들이나 우리 불제자들이 고집했다면 이 사바세계 불교는 없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큰 변혁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과연 우리 불교는 어떤 용어를 쓸 것이고 어떤 언어로 이 시대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연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된 인연 자체도 사실은 오래전에 학연 시절에 던졌던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돼서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흔히 말하죠. 이건 누구도 전임미답의 경지이고 누구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서구에서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통도 모르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는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시대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불교 안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죠. 여러분들 수행 전통에서, 강서 전통에서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데, 화두를 들고 항상 참고하는 자세로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 스스로 이런 벌어지는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차 산업 시대와 인공지능, 다양한 형태의 첨단 기술들이 붓다의 유운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언제까지나 부처님의 나르마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불자 여러분들 각자 하나씩 나름의 질문, 나름의 화두 하나씩 간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